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하면서 계속 나는 어떻게 하면 교육형 입장에서 좋은 교사를 뽑을까라는 것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혜가 담긴 교사, 열정적인 교사, 긍정적인 교사가 신규 교사를 뽑는 데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육대학교에 와서 조직 실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암기 중심의 임용시험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고 하이패스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찌들어서 학생들이 불안한 눈빛과 허둥대는 몸짓, 그리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같이 공감해 줄까봐 공감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책을 만들고 같이 인강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마주보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인강으로 하려고 보니까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하이패스 카페에 교수님 덕분입니다 하고 올려주신 글입니다. 사실 학생들도 굉장히 칭찬해주면 좋아하는데 교수도 1년 내내 고생해서 합격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게 교수님 가르친 게 딱 나왔어요 라는 카톡도 아주 기분이 좋고요. 만점 맞았다는 소리는 더 기분이 좋죠. 또 특히 재수로 고생하다가 재수, 삼수, 사수 하다가 성공한 걸 보면 오랫동안 막혔던 체증이 착 풀린 듯 합니다. 그리고 1배수 밖에서 고생하다가 1배수 안으로 2차 시험을 잘 본 사람들도 역시 제가 참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뭔가 보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7일 날 이 시험장에 가서 보는 겁니다. 나도 이 시험장에 가면 두근두근 거립니다.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그렇죠. 임용시험에 보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교육과정, 조직논술 중심이고 2차 시험은 심층면접, 수업실현, 수업과정은 영어입니다. 2차는 각 교육청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1차는 다 같이 보죠. 저희가 지금은 임용시험에 대한 입문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했지만 여러분들 주로 저는 교직 논술 특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직 논술은 60분 동안 보고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원거리였다가 원거리가 아닌 줄글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제 강의를 천천히 들어보면 오히려 이 부분은 훨씬 쉬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를 해보면요. 저는 대학의 교수로 있으니까 남들이 지식이 많은 학자 타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40년을 일선 학교 교육청에 주로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 15년 하고 교장, 교감, 장학반, 장학사 생활을 25년 하다가 40년 한 다음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신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수학능력시험을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출제를 해봤고, 또 교육 전문직 시험에 1차, 2차 시험을 출제를 했고, 또 교사 임용시험도 당연히 관여를 했고, 교육청에 와서는 교장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에다 놔도 출제와 선제에 대한 경험은 나처럼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선제 이런 채점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교육학자가 아니라 실제 교육을 하는 교육자라고 저를 생각하시면 저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는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치원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중등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대 쪽으로 나와서 CC 기사 1급, QC 기사 1급, 이게 없었으면 KS 마크가 안 나왔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아주 교사 월급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사용했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자살 예방 지도사, 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한 가지도 중요하지만 융합이라고 곳곳에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융합시키고 적용하는 능력.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는 게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저한테는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용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책에 낸 것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논술은 이미 발간되어서 여러분이 책을 많이 샀을 겁니다. 조직 논술에 대한 강의는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과정 책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발간은 덜 됐죠. 이것은 차차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책이 심층 면접과 집단 토익, 그 다음에 수업 실현과 수업 가정안, 그리고 영어 수업과 영어 면접이란 책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책을 잘 보시면 임용시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의 목차는 지금 임용시험에 대한 입문이나 조직 논술에 대한 입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조직 논술은 어떻게 출제 경향이 되고 그 출제 경향에 우리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교직 논술 작성 방법, 조직 논술을 어떻게 작성가, 교육학 논술하고 다르다는데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잘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실전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해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거, 언제나 고민하는 거, 교육학을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공부하다가 궁금하면 내 카페에 와서 질문을 많이, Q&A를 많이 하는데, 조직 논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질문의 종류를 유목화시켜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선배들이 몇 년 동안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했던 거, 여러분이 틀리기 쉬운 오류를 분류해서 그것을 알려주면 여러분도 실수를,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를 알려줘서 교직 논술에서 어떤 실전 문제 풀이가 필요하나를 공부하는 순서로 이 강의를 쭉 연결시켰습니다. 이 내 강의만 들으면 조직 논술 하나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조직 논술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드리고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교직 논술을
20점짜리라고 보고 소홀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조직 논술은 120점짜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서 교육 비전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면 심층 면접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글로 조금 더 자세히 쓰는 것이 조직 논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글로 썼던 것을 실제로 수업으로 실행하는 것, 이게 수업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논술은 크게 생활지도 문제와 학습지도 문제가 나오는데, 심층 면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활지도와 학습 문제가 주류를 가지고 있고, 조직 논술도 생활지도, 학습지도 쪽이 많이 나오죠. 이 학습지도를 실제로 실천하는 게 수업 실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직 논술을 열심히 하는 것은 20점짜리가 아니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바탕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다른 시험에도 훨씬 쉽게 되니까 열심히 해주라는 부탁을 갖습니다. 2020 교직 논술 문제를 쫙 펼치고 깜짝 놀랐어요. 아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침착하게 교수님이 해준 말을 다시 생각했죠. 먼저 지시문을 잘 읽고 다음으로 제시문에서 관련성 있는 핵심 단어의 줄을 긋고 문점에 따라 재구성해서 작성했는데 저 20점 만점 받았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직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열쇠가 무엇이냐? 열쇠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은 제시문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이걸 붙일 수 있으면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처음에 문제를 보는 순간 정말 처음 보는 문제, 아마 여러분도 2020 그 교직 논술을 보면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 나 이거 몰라? 할 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처음에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지를 받자마자 보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나 큰일 났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시문과 제시문을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훤해지면서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충분히 들으면 이 문해력, 키인 문해력을 이해할 수 있고 조직 논술에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교직 논술이 보통 8점부터 20점까지 12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과목이다. 사실은 채점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수님 사실은 8점도 주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코가 불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너무 그래서 8점을 주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에서 1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엄청 서울에 합격을 하려고 보면 19점 이상 맞아야지 18점만 맞아도 교직 논술에서 손해보는 겁니다. 교직 논술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교육과정만 막 열심히 하다가 교직 논술에 실패하면 어렵다. 그런 사례는 차차차차 난 제자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 아시겠죠? 여기는 미륵, 방가, 사유상. 둘 다 사유상이란 말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도 사유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요, 차이가 납니다.
잘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둘 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거, 즉 얼른 볼 때는 둘 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차이를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문해력으로 자세히 풀어가려면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거기서 차이를 발견해내는 게 바로 자기 실력이다 이거예요. 자, 저를 조금 키워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해보면 오른손을 들어서 왼 무릎에 올리는 겁니다. 왼 무릎,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그런데 미륵방가 사유상은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 무릎에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 오른손을 들어서 그냥 보지만 말고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직접 오른손을 들어서 왼 무릎에 붙여보세요. 여기처럼 딱 붙여보세요. 이거 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 무릎.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다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작은 미세한 부분을 살펴서 문장 속에서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그 실력이 문해력이다. 그래서 세심하게 글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문해력을 말하면 문자 해득, 한글만 하면 문해력을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미묘한 차이들을 완전히 아는 것들이 이와 같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해력을 어떻게 키워요?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제 교재를 보면 그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글은 모두 다 읽을 수 있되 그 글 속에서 발견해내는 것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임용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찾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내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도 우리가 좋은 참고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인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선제동자라고 하죠. 선제길, 선제동자. 길을 떠난다. 진리를 찾아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리를 찾아서 무엇이 사람이 살아가는가 뜻을 세우고 그를 알기 위해서 마음 먹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시험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겁니다. 마음 먹은 것은 이제 마음을 먹고 떠납니다. 떠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발자국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소를 뜻합니다. 소, 시무도 소를 찾아서 소를 찾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찾으려면 소발자국을 따라가고 곰을 찾으면 곰발자국을 찾아가고 노루를 잡으려면 노루발자국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이 무슨 발자국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뜻을 세우고 이렇게 발자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발자국이 무엇이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출문제를 언제 푸냐 할 때 그냥 기출문제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풀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교육과정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타율적인 임용시험은 인강 듣고 따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가지고 잘잘잘잘 외우고 따라서 하고 타율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아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전략이 없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자국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 발자국이 기출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발자국을 쫓아가면요. 결국 쫓아가다 보면 여기에 소를 보입니다. 소꼬리가 보이죠. 소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따지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출제하겠구나라고 소꼬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소꼬리를 발견해내 가지고 소를 드디어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깨닫고 문제를 딱 잡는 순간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웬걸요?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마치 지금 이때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어제 배운 거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배운 거 내일 잊어버리고 내가 또 이렇게 둔한가?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가? 내가 멍청하게 이걸 외워야 되는가? 왜 내 머리는 멍청한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골치 아파요. 소가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소하고 나하고 거대한 씨름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씨름이 시작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한참 지금 이럴 때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를 스스로 잘 깨달아서 풀어주고 잘 사귀고 쓰다듬고 그래서 여기는 반 정도는 내 말을 듣고 아직도 반 정도는 뭐가 뭔지 깜깜할 때입니다. 이게 보통 7월 8월 달에 오면 좀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9월 달에 내가 얼마만큼 9월 1일 날 초에 9월 초에 내가 얼마만큼 아는 건 무엇이고 모르는 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모의고사나 진단평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11월 달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는 시험 문제만 나오면 내 거다. 소 고삐를 잡고 있지 않아도 등 위에 타도 소와 내 몸이 하나가 되어서 편안하게 소 등에 앉아서 피리를 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붙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격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막상 합격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별 일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황이죠. 여러분도 합격을 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합격이 되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하산해서 즉 여러분은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아직까지는 검정소가 이기고 있겠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얀 소를 만들고 내 몸과 소가 한 몸이 될 정도로 해서 합격한 후에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도 모르는 것 같기는 하지만서도 사실 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많이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 4학년 때 공부 가르친 걸 많이 실습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흔드는 말은 내가 고민했던 말 중에 있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생판 지식을 암기하고 막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을 모아서 정리하는 이것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깨우치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말 중에 있습니다.
고민했던 말이 내가 흔들리고 생각했던 말 중에 있고, 내가 나를 채우는 말은 내가 알아듣는 말 중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그 성찰한 것을 답에 옮기고 면접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 바로 임용시험이다. 암기 중심이고 따라가고 남이 시킨 대로 이건 나온다니까 막 정리없이 그거 나오겠지라고 쫓아가는 공부가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합격할 것 같은데 스터디에서 이야기는 잘 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는 스터디에서는 항상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최고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시험만 보면 나는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저 친구는 스터디에서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보다 좋은 점수를 맞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는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것은 암기에 급급한 사람과 암기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성찰하면서 공부하는 사람과, 즉 역량을 기르는 사람과 지식 암기만 기르는 사람은 시험 보는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암기하지만 여러분 기출문제 보세요. 암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암기 분야가 얼마나 되냐. 그 암기를 응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성찰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를 했죠. 앞으로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학교 이론 공부가 아닌 학교 현장과 연계 적용하는 문제를 내겠다. 더구나 2차 시험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것을 발표를 올해 3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래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5월 7일 날 ABTO를 발표를 하러 나올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앞으로 학교 현장과 연계 적용하는 문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만 할 것이냐? 사실은요. 작년 점점 재작년 작년 2020 시험에 그런 것이 초등에도 반영됐고 중등에도 반영됐고 유치원 시험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점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이미 반영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시도 교육감이 이렇게 발표했죠. 야, 그거 교육부에서 관여하지 말고 신규교사를 뽑는 것은 우리 교육감들한테 위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위임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사람들을 말 들어보세요. 완전히 필기시험 이런 것들은 이론 공부니까 버리고 패스페일로만 하고 2차 성적으로 아예 교육감들이 2차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겠다고까지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건의를 했다고 100% 수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수시로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일 때도 1차 시험은 패스페일로 한다고 도장까지 꽝 찍고 나왔는데 제가 교육장 나와서 보니까 1차 시험이 갑자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1차 시험 변별력이 2차 시험보다 더 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과정 공부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발상이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1차를 잘 보는 선생님보다 2차를 잘 보는 선생님을 훨씬 더 교사 역량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즉 학교 현장과 관련이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보겠다. 그래서 출제 경향은 이쪽으로 점점 바꿔진다. 암기도 하지만
이 암기한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점수를 잘 받지, 암기만 한 사람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초성만 따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암기 중심인데 요새 그렇게 암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생각하는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신 경향에서 교육부 발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감님이나 교육부의 뜻은 지적인, 인지적인 역량보다는 교사의 태도, 마음, 정의적인 역량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꿀떡 같은 마음이다 라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 말보다 또 교육감 말보다 법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법령이 중요합니다. 법령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령에는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다. 1차 시험은 서술형, 논술형을 보고 2차 시험에는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을 보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볼 때 강원도가 세상에 교육과정 시험을 안 본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시험 과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1차 시험에 논술이나 교육과정이라고 써진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규칙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시험은 안 봐도 된다 해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 딱 있기 때문에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이 없는 교육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법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령을 본 김에 2차 시험 심층 면접은 무엇을 보는가? 교사로서 적성이 있는지, 교직관이 잘 바뀌는지, 인격이나 소양이 되는지. 자, 여기에 법에 딱 써져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고요? 심층 면접은 적성, 교직관, 소양,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문제가 나오면 이 하나하나 내용 영역이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은 여러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뭐 강사가 말해준 대로 뭐 한 대로 하는데 자기 주도적 학습은 법령을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서 공부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수업 능력 평가는 뭘 본다고요?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겠구나.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다 해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되 그 전략의 기준점은 강사가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법령과 성찰에 의해서 나가고 유목화시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 좋게 임용시험은 경향성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경향성이 없는 시험이 경향성이다. 참 어리석은 말이죠. 자기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경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경향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령도 있고 세태의 흐름도 있고 유목화시키고 세태의 흐름과 연결해 보면 경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발견을 못하니까 임용시험은 경향성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전략을 세워서 경향성을 따져가면서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능력은 학습 지도 능력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 순서 또 강의 순서는 이렇게 임용시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교직 논술의 작성법, 그다음 기출문제 분석, 교육학 정리 이와 같은 순서로 여러분과 강의 교재도 써져 있고 인강 순서도 간다는 뜻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교수님 교직 논술에 인강을 꼭 들어야 돼요? 들을 필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교육과정 인강은 많이 듣는데 교직 논술 인강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요, 왜 교직 논술은 인강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 책이 워낙 잘 돼 있어서요, 책만 봐도 돼서 그래요 하고 말을 해요. 그것도 사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책만 봐도 되느냐? 물론 책만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인강을 들으면요, 책을 쉽게 이해하고 그 책에서 써져 있는 키워드를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길을 더 잘 찾을 수 있고 활주로가 쫙 있으면은 길을 잘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강을 들으면 책을 빨리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강만 듣고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인강으로 이해를 돕고 책을 보고 기출문제를 연습하고 실전문제를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두 다리를 건너든지 운전을 해야 갈 수 있듯이 내비게이션은 보조자료잖아요. 네, 그러나 책은 직접 걷는 것이나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길을 찾는데 편한 길이 인강이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나는 잘 찾을 수 있다. 그럼 교재만 봐도 돼요. 다만 이걸 알면 찾기 쉽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발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나도 인강을 하면서 인강 들으세요 하기가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터디는 꼭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스터디는요 정말 필요합니다. 밥을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못 살듯이 군것질 해도 살 수는 있죠. 군것질만 해가지고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터디는 임용시험에서 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튼튼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에는 꼭 스터디를 가지라. 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짝수는 해야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짝수는 정말 메타의 인지를 발견하기가 되게 쉬워요. 메타의 인지는 내가 얼마만큼 아는 것인지 모르는 건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말로 다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이기 때문에 말로 해야 되는데 스터디에서는 4명이 하잖아요. 4명이 하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분야는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짝수는 2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해봐야, 내가 말을 해봐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성찰하고 내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높아지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수시로 바꿀 수 있어서 짝수도 꼭 권합니다. 이왕이면 인강을 하는 게 좋고 스터디는 필수이고 짝수를 하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와 스터디는 기본이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임용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첫째 시간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엉망이 되어서 풍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 디딤돌이 덜컹덜컹 되고 쏙 빠지는 디딤돌이 물고 탁 가다가 디딤돌에 넘어져서 물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시간이어서 그런 물속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조직 논술 0점 맞는 거예요.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자여서요. 여기에 보면 땡 하고 울렸을 때 종소리가 시험 종료 숫자 땡 났을 때 시험 문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요새는요 각박해가지고 감독관님 여기 땡 쳐도 쓰고 있어요 라고 꼭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 신고 받으면 그 순간에 몇 점 된다고요? 빵점 돼요. 교직감은 빵점이면 어떻게 돼요? 하락이잖아요. 1년 다시 무조건 연필 한번 잡는 순간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데 한 3, 4년 전에도 이러더라고요. 총장님이 갑자기 나한테 교수님 잠깐 총장실로 와주세요. 가봤더니 어떤 학부모가 막 울고 있어요. 총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가요 교직 논술 쓸 때 땡 쳤는데 써가지고 신고돼서 빵점 처리됐어요. 그런데 부정행위면 어떻게 되죠? 5년간 또는 3년간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그래서 올해 떨어진 것은 인정이 되나 앞으로 3년, 5년 못 보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올해 점수 빵점은 인정되나 내년에는 시험만 볼 수 있게 한번 봐주세요 하고 총장님도 사정해요. 총장님이 그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년은 몰라도 몇 년을 못 오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웃으면서 네, 봐드릴게요. 봐주신다고요? 교수님이 그냥 그 시험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고요? 깜짝 놀래요. 제가 봐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응시자 유의사항이나 부정행위의 처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공고문을 잘 읽지 않아요. 아까 법을 안 보고 막 강사가 하란 대로만 하고 실제로 교육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 말을 막 듣고 하는데 그게 응시자 유의사항에 보면은 남의 걸 보고 써서 컨닝한 사람은 3년이고 뭐 막 기계를 사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만 땡 하고 종 쳤는데 쓰는 사람은 사실은 의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1년만 시험을 무효로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한테 사정할 게 아니라 여기에 써진 대로 나는 1년만 빵점이구나. 이걸 생각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너무너무 감사돼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사실 아무 노릇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응시자 유의사항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바쁜데 그런 거 언제 봐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수님, 난 망했어요. 뭘 망해요? 봤더니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시험지 교직 논술을 막 썼어요. 썼는데 잘못 썼어. 아예 안타까워. 그래서 시험지 답안지 바꾸면 안 됩니까? 하고 말하니까 감독관이 네 바꿔드릴게요 하고 감독관이 왔어요. 감독관이 와서 교직 논술 시험지를 이렇게 바꿔줬죠. 체인지 해줬죠. 그런데요. 내가 쓴 답안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쓴 답안을 가지고 가고 새로운 답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아까 내가 썼지만 금방 내가 어떻게 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잖아요. 다시 소름부터 막 시간은 없고 질질 나가고 하니까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죠. 답안지 교체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교체는 언제 하면 될까요? 답안지 교체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론을 쓰기 전까지는 서론이 완성되기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그때는 혹시 모르면 답안지 교체를 하세요. 근데 서론이 쓰고 본론이 쓸 정도면 교정부호로 고치지 답안지 교체는 무척 위험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교체는 무엇이다?
서론을 쓴다면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안지 교체할 때는 바로 뺏어가 버리니까 답안지 교체 전 답안지를 가져가 버리니까 서론 쓴 다음에는 본론 쓴 다음에는 교체하지 말고 서론 도정보를 사용해서 교체해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행위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것만 걸리면 나한테 쫓아와서 아이고 어떠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스터디에서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메모하고 또 메모한 종이를 주머니에다 넣어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런데 시험 보는 날 1차 시험 보는 날은 옷을 가볍게 입잖아요. 뭐 아무렇게나 입으니까 옛날 입었던 잠바를 다시 꺼내서 입습니다. 입었는데 입고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주머니까지 뒤집니다. 주머니 속에 뭐가 나와요? 스터디 때 작성했던 쪽지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 갖고 부정행위로 걸려서 회의에 가지고 부정행위 그 위원회에 끌려가고 뭐고 엄청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스터디에 때 말할 때 쓰는 쪽지들은 주머니에 넣고 가지 마세요. 검사합니다. 뭐 쪽지 찾으려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 있는가, 주머니에 뭐가 있는가, 무전기가 있는가를 보려고 검사하는데 느닷없이 쪽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주머니를 깔끔하게 하고 갈 것. 안 그러면 또 이것이 부정행위로 걸려서 그냥 뭐 자술서 써라, 회의에 나오라, 뭐 진술을 해라, 그러고 떨어지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 통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합격 통지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무시험 합격 기준에 의하면은요, 학점이 전공 과목을 75점 이상을 가져야 졸업장은 D마저도 졸업장은 나와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전공 과목 75점, 교직 과목 8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이 나와요. 합격을 대고 내가 학점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4학년 때 여러분 이렇게 교수님 말씀도 안 듣고 임용시험 공부하잖아요. 그 교수님이 약 올려서 저런 놈들은 D 준다고 막 D 줘보고 C 마이너스 주고 뭐고 그러면요 1차 시험 잘 보고 2차 시험 잘 보고 만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자격증이 안 나와요. 여러분은 자격증을 따로 졸업 예정자로서 보는 거고 자격증을 땄다고 보고 시험을 보는 건데 자격증이 안 나오면 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교사 할 수 있겠어요? 합격 취소되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1학년부터 다시 시험 봐서 대학교 1학년부터 다녀야 됩니다. 근데 대학에 따라서 재수강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사경고나 이렇게 학점이 안 좋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전공 과목, 교직 과목 80점 이상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점하고 뭐 관계 있어? 라고 학점 그렇지만 사실 강의하다 보면 제일 얄미운 게 임용시험 공부한다고 다 엎드려가지고 교수님 말은 안 듣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데 제가 교대에서 조직 실무 맡으면서 쭉 이 통계를 내봤는데 등급에 따라 합격률이 보면 항상 매년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1차 시험 합격률과 2차 시험 합격률인데 1차 시험은 1등급 따리는 거의 다 합격하죠.
근데 2차까지는 어쩌다 떨어지는데 10등급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누가 합니까? 결국 출제는 교수님들이 합니다. 교수님들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수님이 실력이 없고 뭔가 같아도 가르치는 방법이 매끄럽지는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왕이면 그거 숨어서 공부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교수님 말씀 좀 잘 듣고 저것이 어떻게 임용시험에 도움이 될까 기출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냥 써 있는 것을 달달달달달 외워서 합격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 저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참 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패스 카페가 있죠. 하이패스 카페 이 번호가 이건데요. 네이버에서 조학규 카페를 쳐도 나오고요. 하이패스 조학규 JHK를 쳐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임용시험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계속 바꾸고 지금도 교직 논술 마지막 논점별로 점수, 즉 맞춤법 대신에 분량 대신에 무엇을 할까는 앞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 책을 지을 때는 발표 전에 책을 지었기 때문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도 있죠. 그래서 임용시험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책은 3월달, 4월달, 5월달에 나오고 세상은 바뀌고 그래서 카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카페도 꼭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카페 어떤 쪽을 보시냐면 이런 쪽을 보세요. 조직논술 자료실과 임용시험 Q&A를 보고 또 배경 지식 자료도 많이 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12개의 폴더는 잘 보면서 공부하면 나중에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다만 여기에 임용시험 카페를 교육 전문직, 장학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와서 들어요. 그리고 장학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좀 심도 높은 정책을 포위하고 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학사 교육 전문직 쪽은 전문질로 보고 여기에 있는 12가지 명언은 꼭 살펴보면서 틈새 전략,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이에 좀 심심할 때, 밥 먹고 좀 노곤할 때 카페에도 들어와서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될 것이라고 확신. 지금부터 경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해가 갈수록 어렵다. 한 방에 합격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는 1.33대 1이었잖아요. 근데 1.72대 1, 1.78대 1, 1.93대 1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네요. 이 말은 작년에는 절반만 합격하고 절반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반이 그대로 재수 상태로 넘어오겠다. 그러면 재수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는 2대 1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에 합격을 하려고 해야지 여유가 없어졌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2017만 해도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은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면 꼭 되려고 하면 될 수 있다. 미달이니까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미달이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강원도는 아직도 미달이네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육청은 미달이라니. 그래서 막 그 강원도 신문에도 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신규 교사를 오라, 강원도는 이렇다 하고 막 홍보 전략까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뭐였습니까? 교육과정 시험 안 본다. 교직 논술만 본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과락이 없다. 그래서 공부에 지겨운 사람들은 열심히만 공부하면 되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와라 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자, 올해는 분명히 강원교육청이 미달을 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요인이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미달이 많을 때는 일단 도교육청 가서 근무하면서 재수를 하면서 현직 교사로서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데 세종이나 이런 데를 가라. 대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도시로 가라. 그렇게 됐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울 오기 너무 힘듭니다. 현직 교사가 서울 와서 붙을 확률이 근래는 20% 미만입니다. 10%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교사들이 도교육청에 계신 현직 교사들이 합격을 많이 해야 사표를 내고 도교육청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도교육청의 학생 수가 늘어서 교사 빈자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중간에 서울로 합격하고 경기로 합격해서 사표 낸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표 낸 사람이 적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인, 즉 교육과정만 본다. 교육과정을 안 본다. 그 다음에 다른 시도도 현직 교사들이 사표 내는 사람이 적다. 이직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여간 힘들어졌다. 그래서 더욱이 한방의 합격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싸움의 눈치 싸움. 정말 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1.34 대 1, 1.56 대 1. 경기가 높았죠.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높았죠. 인천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기서는 경기가 더 높은 걸로 역전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18학년도에는 경기 합격선이 인천보다 19점이 높았습니다. 물론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합격선은 내신 성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차이가 이렇게 나다가 여기 합격선 보세요. 인천이 오히려 몇 점이 더 높습니까? 87, 15점 이상이 높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되다가 반대로 이 15점, 100점 만점에 15점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인천에서 경기가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88점, 8점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나 인천은 생활권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속 게임 매년 달을 예측 불허로 왔다 갔다 해서 올해 경기와 인천의 눈치 싸움은 정말 9월 달에는 다시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카페를 보면 또 그런 좋은 정보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점쟁이가 아니어서 제가 예측을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 집 앞에 있는 목련이 예쁘게 피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둘째 시간부터는 교직 논술 작성법, 그 다음에 그 팁, 그 다음에 만능 틀, 그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해설,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해설을 먼저 하죠. 기출 문제 해설, 실전 문제 해설, 그 다음에 교육학 같은 배경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빨리 이 조직 논술의 계략과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